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우리는 일부에서 지구와 생명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물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감 정도는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구라는 실험실에서 자연이라는 과학자가 화학 실험을 한 결과물이다. 저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단순한 분자에서 지금의 복잡한 생명체가 지나온 과정은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토대로 2부에서는 과학자분들과 함께 지구와 생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 2부의 주제인 인류세와 초인류,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세입니다.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 즉 빅5가 있었습니다. 만일 지금의 속도로 지구가 계속 온도가 상승한다면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생명체 자신에 의한 6번째 대멸종입니다. 인류세, 이 총체적 난국의 해법은 뭘까요? 안진호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세 하면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류세란 용어는 오존층 파괴를 규명해서 노벨상을 수상하신 폴 크룬첸 박사님이 쓰시면서 본격적으로 쓰게 됐는데요. 지금 지구 환경 변화의 주 원인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이 주된 원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세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세라는 것은 지질학적 시간 단위인데요. 지질학적 시간 단위로는 이렇게 누대, 대기, 세절 이런 걸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주라기, 대와 기가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큰 단위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은 단위입니다. 현재 우리는 현생 누대,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 살고 있습니다. 홀로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간빙기에 살고 있는데요. 이 간빙기가 시작된 11,700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홀로세입니다. 자, 우리는 홀로세에 살고 있는데 왜 인류세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활동이 주된 변화의 자연환경의 변화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학자들마다 언제 시작되느냐, 수십 년 전이냐, 수백 년 전이냐, 수천 년 전이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인류세가 인간 활동이 지구 환경 변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킬링 곡선이 있습니다. 킬링 박사님이 1950년대 후반부터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히 측정한 자료이죠. 보시면 1950년대 후반에는 이 농도가 약 315ppm이었습니다. 현재는 400ppm을 넘는데요. ppm이라는 것은 part per million, 그래서 100만 분의 1을 얘기합니다. 공기 중에 공기 분자가 100만 개가 있을 때 이산화탄소가 현재 약 400개가 있습니다. 결국 400ppm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1에서 2ppm씩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증가했고 이게 증가하기 이전의 농도는 얼마였을까요? 과연 자연적인 변화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빙하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남극에서 가져온 빙하인데요. 가로 세로 3cm, 1cm 되는 얼음 조각에 많은 공기 방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현미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쁜 방울이죠. 이 공기방울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옛날의 대기 중에 공기가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공기를 분석하게 되면 과거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얼마큼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 8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180ppm에서 300ppm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이 보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높았을 때는
간빙기 해당하고요. 따뜻했던 시기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을 때는 추웠던 빙하기에 해당됩니다. 자, 빙하기 간빙기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현재는 얼마죠? 약 400ppm입니다. 자,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 상승하는 속도가 얼마큼 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빙하기 간빙기 동안 급격히 상승한 적은 있지만 이 급격히 상승한 것조차도 80에서 100ppm이 증가하기 위해서 약 6,000년에서 7,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현재 과거 150년 동안 120ppm이 증가했습니다. 자, 자연적으로는 80에서 100ppm 올리기 위해서 6,000에서 7,000년이 걸리는데 최근 150년 동안 120ppm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높았던 적도 없고 이렇게 빨리 증가한 적도 없습니다. 바로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첫 번째, 지구온난화이죠. 과연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까요?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방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빨간색이 가장 방출을 많이 할 때, 검은색이 조금 방출할 때입니다. 이 예상되는 온도 상승은 1870년대부터 여기 나왔는데요. 이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서 방출된 누적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극과 그린랜드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빙하가 있습니다. 이 두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아마 바닷물은 약 64m가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되죠. 지질학적 기록으로 봤을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550ppm 이상이 되면 빙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400ppm이고 550까지는 150ppm 남았죠. 현재 매년 2에서 3ppm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50년에서 75년 후에는 충분히 이 농도에 다다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64m가 올라갈까요? 해수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빙하가 녹는데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방출을 중단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시뮬레이션 보시면 2100년도에 방출량을 0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해수면 상승을 예상한 것입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긴 하는데 천천히 줄어듭니다. 처음엔 조금 빠르다가 천천히 줄어들죠. 예. 소위 말해서 뒤끝이 있습니다. 기온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안 떨어지죠. 해수면은 어떻게 되나요? 더 상승합니다. 수백 년 동안. 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선진과 후진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또는 공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네요. 인류가 더 스마트해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더 스마트해져서 지금의 생활 방식과 정책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연료나 식량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구를 개척하든지 어쨌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 더 스마트한 인류, 초인류의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주제고요.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 초인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은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행복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진화는 생명체 각각의 행복이 아니라 유전자의 복제를 위한 메커니즘이니까요. 그런데 초인류라는 말은 자연이 우리의 행복에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화나 죽음과의 싸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고요. 여러분, 맞춤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가위의 발전으로 이제 미래에 태어날 아기의 특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전병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아이들의 성별과 키, 외모, 지능, 신체적 능력 등등등을 주문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김밥 땡땡 땡땡 천국 식당에서 주문표를 작성하듯이 유전자 교정 회사의 주문서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춤아기 원하십니까? 현재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는 의사들,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이 기술을
그 성인 환자에 적용해서 이 암이나 퇴행성 질환, 유전 질환,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나아가서는 이 기술이 질병 치료만이 아니라 어떤 외모를 개선하는 미용 측면에도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殖세포, 배아에 적용이 돼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도 활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도 이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 인간 배아에 적용이 되면 그 태어나는 아이는 물론이고 그 아이의 자손까지 영구적으로 이제 비가역적으로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지능의 문제입니다. 초지능이란 현재 AI가 진화한 형태로서 인간을 훨씬 넘어선 지능을 말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휴대전화도 원시적인 형태의 초지능입니다. 그리고 알파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의 초지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결국에는 인류가 가진 지적 능력을 훨씬 넘어선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창업자이자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는 초지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우주의 본성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해답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은 필수적입니다. 알파고가 바둑에서 새로운 개념과 패러다임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도 초지능을 사용해서 인간의 심오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려는 이런 내용들도 어쩌면 미래에 인공지능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이 시간에는 뭐 이런 인공지능이 과연 초지능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의 지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기술적인 특이점, 그걸 싱귤레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지점에 도달하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든 분야에서 뛰어넘는 지능, 그런 초지능이 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지능은 예를 들면 불치병 치료라든가 에너지 문제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반면에 인간의 통제권이 상실하게 되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위기 요소가 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세간에서 초지능에 도달하는 그런 경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은 예를 들면 인간이 해왔던 것처럼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초지능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결국 지능의 핵심은 뇌니까 전체 뇌를 잘 에뮬레이션해서 초지능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편은 잘 생각해서 설계를 잘하고 학습을 시켜서, 즉 인공지능을 사용해서도 초지능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을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많이 예를 드는 게, 주차장에 요즘엔 주차 관리하시는 사람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인공지능이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주차를 관리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집에 청소하기 귀찮으시죠. 근데 요즘엔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또 깔끔하게 빠짐없이 청소를 잘 해주기도 하고, 또 요즘엔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말로 이렇게 날씨를 알려주기도 하고, 간단한 음악 추천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인공지능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지능을 구현하는 건 결국 행위죠. 잘 보고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건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뇌는 결국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세포는 해관에 있는 염색체 DNA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한 사람들이 그렇게 널널하게 놀고 있지는 않거든요. 열심히 궁리를 해서 예를 들면 DNA의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모방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신경세포가 간단한 것처럼 또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입력되는 신호를 가중치를 매겨서 출력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수를 층으로 이렇게 쌓으면 뭐 얼굴을 인식한다든가 또는 뭐 기계 번역을 한다든가 하는 기능도 일부분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알파고라든가 또는 IBM 왓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규모 지식을 잘 저장하는 방식을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지능의 행위가 되는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 경로를 잘 찾는 방법을 고안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이 하나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반드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알파고나 아니면 IBM 왓슨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청긴설 좀 해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좀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행이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자연계에 있는 새는 열심히 근육을 활용해서 근력으로 날아가는데,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죠. 추진력하고 양력이라는 걸 통해서 뭐 자연에 있는 비행기 새보다도 훨씬 멀리 높게 빨리 나르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뭐 정확하게 이와 같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인공지능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둑이라는 걸 사람은 예를 들면 직관이라든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어야 될 수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그 경우의 수를 굉장히 빠르게, 그 다음에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통박 함수라는 걸 잘 만들어서 처리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퀴즈 문제 해결하는 경우에도 사람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라든가 또는 지식을 추론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데, IBM 왓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라는 걸 잘 표현해서 저장을 하고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매칭을 하는데 그걸 엄청나게 빨리 잘 매칭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래서 나온 결론이 결국 사람보다도 인간 참편보다도 더 잘했다는 게 핵심이죠. 이런 인공지능은 사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을 잠깐 소개했는데요. 뭐 일단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소프트웨어로 구동이 되니까 해커가 해킹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보안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테러리스트한테 범죄에 악용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또 인공지능이 운행했던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으면 책임 손실률을 어떻게 결정하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윤리적으로도 예를 들면 보행자 10명을 또는 그 차 안에 있는 1명을 어떤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될지를 결정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보통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인공지능은 결국 소프트웨어라고 보는데요. 그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낳는 게 아니고 고성능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데이터들, 이게 삼박자가 맞으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그것이 초지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이런 초지능, 사실은 어려운 게 기술이라는 게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 미래를 미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일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이 뭐 이렇게 완만하게 발전하게 되면 별로 이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뭐 비슷한 속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 초지능은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미래과학 퀴즈의 사회를 맡은 이관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은 과학자가 아니고요, 과학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학 옛날 이야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서 강연을 해주신 이제 과학자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오늘 그 미래 보고서 작업에 참여하게 돼서 여러모로 좀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떨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2부에서 다루는 주제들, 인류세, 초인류, 초지능, 이 셋 다 아주 최근에야 거론되기 시작하는 개념들, 신조어들입니다. 비밀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실 네 분의 과학자분들 중에서 두 분은 인류세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라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예.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 인류 자신도 좀 변하고 인류의 영향이 좋든 나쁘든 다각도로 커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런 짐작이 듭니다. 얼마 전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이제 출판하신 유발 하라리 씨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과거에 비해서 전례 없는 건강과 번영과 평화를 달성해가고 있고 곧 우리 인류는 불멸과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 제목대로 우리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업그레이드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저분 좀 오버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이 자꾸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미래 보고서를 이제 퀴즈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들 해주신 분들이라 친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구 전체 환경이 과연 인류세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거대하게 변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냐 X냐? 하나, 둘, 셋. 저는 헷갈리지만 일단 이렇게 찍겠습니다. 예. 두 분 딱 X와 O로 이제 나뉘었네요. 예, 이대열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왜 안 설득당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뭐 지질하게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인류세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을 그렇게 명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먼 훗날 후손들이 보기에 지층을 조사했을 때 거기에 과연 오늘날 인간의 행위에 따른 그런 어떤 증거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만 그때 가서 비로소 인류세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짜 X를 든 이유는 앞으로 사람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어두운 그런 그 과거였다는 그런 느낌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더 강했어요. 예, 과학적인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으로서의 바람하고 막 뒤섞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안진호 교수님께 다시 여쭤봐야겠네요. 이제 이런 회의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질학자분들이 인류세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예, 그 지질학적 기록이라는 게 꼭 암석에 보존된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질 시료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빙하가 될 수도 있고요. 호수 퇴적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하 같은 경우에 1년에 수 센티미터에서 1m까지 쌓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쌓이니까 충분히 최근의 사건까지 다 기록할 수 있죠. 아까 보셨다시피 빙하 코어 자료에서 우리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지질 기록으로 볼 수도 있고요. 50년대 후에 있었던 핵실험을 통해서 뭐 빙하라든지 호수 퇴적물에 보면 방사성 탄소가 굉장히 많이 농집된 게 특정 층에 보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인류세는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 다만 그거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정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가장 저 같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오해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건 지질학하면 이제 돌을 다룬다라는 이제 인상이 있는데 그렇게 좁은 분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신 셈입니다. 조성배 교수님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X이신가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제 답변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사실 요즘에 날도 덥고 이게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세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오늘 콘서트 와서 강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문제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또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 역사에 옛날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막 호들갑 떨고 하던 일들도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번 변화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인류세까지는 아니었으면 하는 다분히 이게 희망 섞인 그 X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뭐 우리는 살면서 희망을 떼놓고 살 수는 없긴 한데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꾼으로서 보건데, 예, 맞아요. 옛날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집 와서는 진짜 하찮은 일인 것도 있고요. 근데 더 큰 변화는 없겠죠? 안진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소개됐습니다만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인류세가 아니라 인류대로 바뀌겠죠. 예, 그런 일은 안 일어나기를 바라야겠죠. 예. 그래도 이제 지질학적인 시기니까, 제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이니까 우리 자손들의 문제로 한번 생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8월 초에 과학계에서 이제 나름대로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선천적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제 희한해질 거다라는 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백일몽에 불과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인간 유전자 편집이 적어도 질병 치료에서는 저 수평선 위에 있는 이제 소용돌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태풍으로 자라날지, 태풍으로 자라나서 우리를 덮칠지는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서 가상 상황을 설정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유전병 치료가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어떤 능력 신장이라든지 이제 외모, 저 같은 경우는 좀 키겠죠. 이런 거를 좀 안 물려주고 싶다 해가지고 배아를 유전자 편집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면, 또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 칩이라든지 각종 보조 장치를 심어서 어떤 능력을 신장시키거나 키를 키울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일들을 여기 계신 네 분께서는 자제분들께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예,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한 분만 오고 다 X네요. 그런데 잠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돌이켜 보면 약간 의외기는 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 상식인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해요. 이제 대개 생물하시는 분들은 유전자 편집 활동 기법 자체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자제분한테는 안 한다. 태어날 아이를 내 마음대로 설계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저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특정한 부분을 딱 정해서 예를 들면 기억력을 막 더 증가시킨다든지 이렇게 인간이 자의적으로 원하는 대로 그 아이의 그 유전적 형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마치 그 추운 곳에서만 살던 사람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좋다. 나중에 온도가 100도, 200도 올라가면 그냥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 미처 예상 못하고 온도를 막 무조건 올리려고 노력한다든지, 음식물이 부족했던 사람은 그냥 먹는 거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유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모든 파급 효과를 다 고려하고 섣부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진우 교수님께서는 유일하게 O를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이제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요. 바꿀 수는 없고 저는 전체적인 다 완전히 맞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바꾸자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좀 바꾸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외모가 그렇게 특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고민이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제 자식까지 머리 빠진 거 보면 참 제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아마 빨리 조작을 그것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서요. 예. 예. 그러면 고영정 교수님께서는 왜 유전자 조작에 좀 뭔가 선뜻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그런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가 뭐 기억에 관여한다, 뭐 학습에 관여한다, 이런 결과들은 이제 실험 동물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실험 동물들은 좀 안 좋은 방법이지만 부모, 자식, 형제, 자매끼리 계속 교배시켜 가지고요, 유전적으로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잖아요.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유전적으로 동일한 실험 동물에서 얻은 결과를 다양한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별 효과가 없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작용을 안고 이제 이런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아무리 부모라도 할 수는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이 직접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 나는 키가 커지겠다, 머리가 좋아지겠다, 잘생겨지겠다 이런 거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해줄 선택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좀 못됐으니까요. 조성배 교수님께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전자 뭐 조작이든 유전자 편집이든 어쨌든 개량 시술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가 사춘기나 좀 자라서 부모한테 왜 날 이렇게 냅뒀어? 원망하지만 어떡하죠? 뭐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가정 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애를 집중적으로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뭐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또 애들이 이렇게 원망이 심하면 또 좀 흔들릴 것 같긴 합니다. 그 말씀이시라면 방금 고영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춘기 때 아빠 나 좀 고쳐줘 하면은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뭐 지금 딱 부러지게 뭐 당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유전적으로도 물론 결정되는 게 있지만 뭐 환경 요인도 있기도 하고 본인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걸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유전자 편집은 그 태아가 되기 이전에 세포 하나, 배아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사춘기 때 유전자 편집은 그거는 어떻게 될지 뭐 앞으로는 알 수는 없는 노릇이네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의 생물학적인 자손 말고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의 종을 달리하는 자손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죠. 오늘 이제 초지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초지능이라는 게 매력적이면서도 좀 이제 겁이 납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1968년도 영화의 한 장면이 스틸 사진으로 떠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그 영화에서 그 인공지능 컴퓨터인 할이 토성 탐사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간 승무원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장면의 스틸컷입니다. 으스스하죠. 50년쯤 지났는데 지금도 저런 빨간색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 거죠. 과연 초지능이 가능할까? 하나, 둘, 셋. 2대2로 갈렸습니다. 역시 이제 전공에 가까우신 이제 조성배 교수님은 이제 O라고 하셨고요. 두 분이 이제 X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좀 의아합니다. 이대열 교수님은 지능을 연구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초지능 같은 거가 나타나기를 희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희망하죠.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일단 초지능의 정의는 아까 조 교수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바둑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 하나를 능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범위의 수많은 종류의 모든 능력을 다 능가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간의 지능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인간의 뇌의 구조와 기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쪽만 알고 우리가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쉽게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같이 음악도 연주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안진호 교수님께서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초지능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을 넘어서 정말 인간 같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모 개그 프로그램에서 지노봇이라고 나오거든요. 지노봇. 난 심장이 없어. 난 심장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로봇이 있습니다. 저랑 이름이 같아요. 지노봇. 그건 실제로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감정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로봇이 좋습니다. 감정 있는 로봇이. 과연 인간과 같이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X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역시 고전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까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영화에서는 할이 인간을 미워서 죽이려는 게 아니었죠. 정해진 자기 미션을 완수하려다 보니까 죽이게 된 건데, 뭐 좀 아류 작품을 쓴다면 이런 거겠죠. 인간을 뭐 나름 좋아하게 된다면 미션을 포기해서라도 인간을 안 죽이겠다. 이 정도쯤 돼야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저는 풀이해 보겠습니다. 고 교수님께서는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쪽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생판 일반인으로서 한 건데요. 한 20년 전에 이제 IBM에서 이제 딥블루라는 컴퓨터를 개발해서 아마 그때 체스 챔피언을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체스는 경우의 수를 다 컴퓨터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바둑은 경우의 수를 지금 어떤 가능한 컴퓨터로도 몽땅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제 바둑은 인간의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알파고가 개발되면서 이제 모든 바둑 고수들을 모두 다 물리쳤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만 저는 바둑은 고수하고 오목도 제대로 못 두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저도 못하는 걸 이제 인공지능이 아주 그것도 이제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잘한다니까 그렇다면 뭐 다른 분야에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 어떤 조건을 갖춰야 초지능이다라는 거를 좀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잘하면 그럼 그게 초지능이지 뭐냐라는 쪽이라고 제 생각을 대단히 단순한 생각이죠. 참 인공지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보기에 기능상 초지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생각을 들으신 조 교수님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당한 판단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분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하고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만약 주장을 하시면 좀 난감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의식을 갖고 어떤 식으로 감정을 갖고 100% 잘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그걸 흉내내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능의 본질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지능 자체도 물론 나름대로 기능을 해야 되지만 그 제3자 입장에서 접하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저거 의식이 있는 것 같네, 감정이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일단 지능이 있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게 요즘의 인공지능이고요. 사실 이대일 교수님 지적이 일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모든 걸 한다는 게 결국 모든 거라는 게 어렵죠. 이 세상에 모든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거니까 하나라도 안 되는 케이스를 잡으면 뭐 결국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씩 바둑, 뭐 퀴즈, 또 의료 하는 분야들을 계속 하나씩 만들면서 결국은 인공지능을 스스로 만드는 인공지능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초지능도 일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논의하면서 가상의 이제 미래 보고서로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미래 보고서 본문의 마지막 줄이나 아니면 본문을 딱 마침표 찍고 왜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후기 쓴다고 했을 때 한 문장을 남겨주신다면 어떤 문장이시겠습니까? 가까운 조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부탁드립니다. 골치 아프셨죠?
오늘 하루 골치는 아팠지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뭐 유익한 시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화가 빠른 게 사실 두렵죠. 뭐 세상이 변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있으면 좋을 텐데 변화는 굉장히 빨라지는 게 당연히 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든 컴퓨터든 그런 무기들을 잘 장착해서 앞으로 재미있는 미래를 펼쳐나가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교수님. 제 생각에는 사실 저희가 오늘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많이 해봤는데요. 그 중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지금까지 사셨던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이 돼서 설사 초지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인간이 하기 싫어했던 일들을 많이 인공지능한테 대신 맡긴다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까지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직업을 잡고 살아갈 필요도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개성을 살리고 자기를 특화해서 남들과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이 더 열려날 것 같으니까 남들하고는 좀 뭔가 다른 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교수님.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미래 여러분,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이 더 효율성이 증대되고 우리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더불어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고 싶겠군요. 예, 고 교수님. 예, 지금 이 보고서의 목표로 하는 미래가 2043년인데 평균 수명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 제가 그때까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예측이 분명히 틀린 게 나올 거고, 그래서 2044년에 제가 밤마다 열심히 이제 이불을 차면서 내가 왜 그때 그 말했나 하고 괴로워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불을 차게 될 그런 큰 발견이나 그런 걸로 뭔가를 뛰어넘는 게 생긴다면 그게 기왕이면 오늘 이걸 보러 오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셔서 제가 이불을 차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지만 깊은 얘기 이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을 들으니까 우리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것도 아마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저희 카오스 콘서트의 주제를 저희는 미래 ABC라고 요약해봤습니다. A, AI, 인공지능, B, 바이오테크, 생명공학, C, 클라이밋, 기후변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과학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카오스 재단은 가을부터 미래과학이라는 주제로 천문학, 수학, 물리학, 뇌과학, AI 등 10개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가을 카오스 강연 미래과학에도 깊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개미와 통섭의 저자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윌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자신이 창조한 것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파괴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 의해 정의된다. 오늘 저희는 인류의 엄청난 집단지성과 그로부터 마구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혁신과 창조의 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역설적으로 저 문장을 음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파괴하지 않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 카오스 콘서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